지금 10.15 대책 전에 계약을 하신 분들이 잔금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0.15 대책 이후에 매수하신 분들이 없을 것 같죠?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분들 내년 잔금으로 해서 대출 지금 알아보는 단계이시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사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가장 많이 신청하는 대출은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레오대출연구소의 레오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부터 대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네. 요즘에 또 대출 가지고 아주 또 시끌시끌합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그 부동산 대책 나오면은 이제 대출 규제 뭐 이런 게 또 패키지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또 이건 해주고 안 해주고 뭐 투기과열지구까지 묶이면서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맞습니다. 오늘 좀 대표님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10.15 대책 나온 지 한 2주 조금 넘었거든요. 지금 우선 시장은 어떤지 좀 대출 쪽에서 가장 좀 빨리 느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10.15 대책 전에 계약을 하신 분들이 잔금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0.15 대책 이후에 매수하신 분들이 없을 것 같죠?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분들 내년 잔금으로 해서 대출 지금 알아보는 단계이시고요. 저도 처음에 25억 초과 아파트는 대출이 2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2억 받으면 못 사시는 거 아닌가라고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여전히 필요하신 분들은 2억 대출 신청하셔서 집을 매수하고 계시는데 물론 예전 같진 않죠. 6.27 대책 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매수하셨잖아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가장 많이 신청하는 대출은 전세 퇴거자금 대출입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많이 해요. 네. 그 말은 지금 사람들을 어떻게든 내보내고 지금 실거주 한다. 그러니까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주택자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이제 막연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예측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려면 다주택을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정리를 하려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세입자를 끼고 매도를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본인 거주하면서 매도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다주택자나 뭐 1주택자 뭐 어쨌든 유주택자들은 퇴거자금 대출은 나오긴 나오는 건가 보죠? 네, 그럼요. 그 뉴스에서도 엄청 시끌시끌했었잖아요. 네. 처음에 LTV 40%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규제 지역이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LTV가 40으로 줄었어요. 예전에는 LTV가 70이었잖아요. 그래서 LTV라는 건 집값 대비 몇 퍼센트의 대출을 해주느냐 뭐 이런 뜻인데 그럼 예를 들면 10억짜리 집에 세입자가 7억에 있어요. 그럼 예전에는 7억의 대출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었는데 갑자기 대출 한도가 4억으로 줄었어요. 그럼 세입자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소유자도 곤란하지만 또 누가 곤란하겠습니까? 세입자도 아무래도 돈 받아 나가야 되는데. 세입자는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못 나가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항의가 많이 나왔고요. 정부에서는 그러면 전세 퇴거 자금과 대안대출 LTV 70% 종전 규정을 적용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죠. 네, 발표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제일 이슈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정부가 70%까지 해주라는 건데 또 이제 투기과열지구로 또 40% 묶여 있으니까 지금 나오는 거냐 안 나오는 거냐가 지금 이슈인데 현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환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1주택자 분들은 70%로 가능하다라고 해서 뭐 진행을 하고 있는 은행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현재 대환대출 같은 경우는 진행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져야 대환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가 높아요. 그래서 대환대출은 거의 신청을 하는 분들이 안 계시고요. 이제 전세 퇴거자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밖에 은행에서 해석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70%를 신청을 하면 깎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확한 것은 접수해서 심사 마지막 단계까지 가봐야 확실한 금액이 나오는 좀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70%까지 해주라고 말은 했지만 뭔가 유의미하게 지금 은행들한테 지침까지 간 건 아니었다.
아니어서 그쵸. 은행들은 좀 약간 자체적으로 보수적으로 한 40%뭐 이렇게 해주려고 하고 있다. 다른 은행은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고요. 네. 정확한 문서가 이제 하달이 돼야지 은행은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그 세입자를 좀 빼주고 자기가 뭐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대출이 40% 정도 나온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뭐 좀 더 나오면 좋고. 지금 현재 가까우신 분들은 그러니까 입주하셔야 만기가. 되는 날이 네. 가까우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고 조금 더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내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내려올 거예요. 어느 정도 정확한 규정이 내려오면 그때는 70%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매수할 때는 대출 규제가 지금 뭐 강력하게 작동하지만 기존에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거는 어쨌든 대출을 좀 풀어준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뭐 큰 틀에서는 네, 아직 정리가 안 됐을 왜냐하면 뿐이지. 너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안 풀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매수 자금만 대출 한도가 확 줄은 거고요. 그 전세 퇴거 자금이라든지 대환 대출은 예전 규정을 적용하겠다, LTV를 적용하겠다. 일단 발표는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 당연한 게 사실 세입자들도 자기도 이제 나가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요. 지금 워낙 대규모로 규제가 지정되다 네. 보니까 뭐 소위 말하는 뭐 조금 도시 외곽지에 뭐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들은 세입자 못 구해야 하면은 못 나가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대출을 해줘야지만 그거 받아서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를 막기는 좀 쉽지 않다. 뭐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게 막으면 안 되는 거니까 네. 예, 정부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집을 공실로 두든지 뭐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돈 빼주고 아니면 본인이 실거주를 하든지 네. 이래저래 지금 규제 지역 안쪽에서는 전세, 월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는 추세가 되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공급이 됐잖아요. 네. 세입자를 끼고 매수를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많아서 전세 자체가 공급이 되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제는 집을 사려면 실거주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점점 전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내 집 마련이 이제 필수가 되는 이 역설적인 일이 생기는 거죠. 반대로 매도하려고 해도 비워놓던지 아니면은 실거주하고 있든지 그쵸. 이렇게 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다. 그 이번에 풍선 효과를 좀 사전에 막겠다 해서 대규모로 좀 묶은 좀 네. 불가피한 면이 있다 이렇게 정부가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규제 지역이 아닌 곳들 뭐 동탄이나 뭐 구리 이런 데들 엄청나게 올랐다 뭐 네, 맞아요. 언론에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거래도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 현장에서도 좀 네, 느껴지시는지. 그럼요. 그쪽에 계약서가 많이 들어오나요? 그쪽 계약서는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요? 세를 끼고 사거든요. 전세를 끼고 매수가 가능한 지역인 갭 거예요. 투자가 네,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 매수 하시는 분들은 실거주보다는 갭을 끼고 매도 하시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네. 그래서 대출보다는 이제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약서가 뭐 아주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일부 이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쪽으로 지금 많이들 몰려간 거는 또 사실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지인분도 안 팔리던 집이 네. 이제 갑자기 두 개가 다 팔리게 생겼다.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그 네. 동탄 2기 신도시 쪽이 엄청나게 막 급등하니까 갑자기 동탄 1쪽으로 사람들이 막 집 보러 온다고. 그쵸. 네, 거기까지도 지금 가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해요. 남양주 쪽도 그렇고 맞아요. 뭐 이렇게 약간 좀 전파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거꾸로 토어제가 지정된 곳들 그쪽은 거래량이 뭐 급감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도 뭐 한 80% 줄었다 얘기가 나오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거의 뭐 거의 매수는 없죠. 없어요. 네, 거의 뭐 전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원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은 그래도 뭐 대출이 적더라도 꾸준히 네. 매수를 하는데 그 외 지역은 약간 관망, 뭐 대출이 안 나와서라기보다는 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대출 금액이 확 줄었잖아요. LTV 40%가 웬 말입니까? 네, 그래서 지금 노도강 지역 같은 경우는 거래가 급감했다.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노원구는 뭐 한 건 거래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거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복잡한 게 네. 있어가지고 하나씩 좀 여쭤볼 건데 규제 지역 내에서 LTV가 원래 50%에서 40%도 한번 줄었잖아요. 그게 97 대책이었나? 그때 한번 네. 반영이 됐던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그 사이에 또 뭐 계약을 한 분들, 뭐 그 전에 네. 계약한 분들, 뭐 이러면은 뭐 50% 적용되냐, 40% 적용되냐, 뭐 이런 것들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일괄적으로 40%를 다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계약 시점에 따라서 모두 달라요. 그래도 이제 최대한 그분들은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나는 네. 이렇게 대출이 나오는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네. 갑자기 2억밖에 안 나온다 이러면 진짜 계약금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엄청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종전 규정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7 전에 계약하신 분들은 당연히 LTV 50% 규제 지역 네. 진행하고 있고 비규제 지역이었던 곳 뭐 LTV 70% 진행하고 있고요. 또 97 대책 또 10, 15 대책이 조금 또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10, 15 대책 전에 계약하셨던 분들은 최대 한도가 6억이었거든요. 그래서 6억 대출에 맞춰서 또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0, 15 대책 이후에 나온 계약서는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2억이나 4억 네, 246. 이렇게 다 막혀 있는 상태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속 거래는 되더라고요. 어차피 그럼요. 원래 규제 네. 지역이었던 곳들은 뭐 강남 이런 데들은 계속 거래는 되고 있던데. 오히려 규제 지역이었던 곳은 원래 그러려니 뭐 하면서 거래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찍히지만 전반적으로는 뭐 특히 이제 외곽지 같은 것들은 거래량이 뭐 80% 이상 급감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오히려 그쪽 지역이 더 타격이 큰 것 같아요. 대환 대출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네. 이거 증액만 안 하면 어쨌든 대환 대출은 되는 거죠, 70%까지. 그렇죠. 증액하면 안 되는 거고. 네,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물어보세요. 원래 대출이 2억이었는데 내가 일부 갚았다. 그래서 1억 5천 남았다. 뭐 이자 좀 뭐 내고 네, 원금이 네, 또 네. 빠져나가니까 1억 4천 뭐 850만 원 남았다. 네. 그러면 저 1억 5천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 계세요. 사실 그 큰 차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대화는 딱 그 끝점까지 맞추셔야 돼요. 아니면 오히려 좀 줄이던지 네. 그렇게 하셔야지 뭐 금액을 초과한다거나 조금이라도 증액이 있으면 대환의 그 용어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네.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뭐 원금 갚은 것들 다 고려해서 네. 뭐 1억 4천 얼마만 남으면 네. 그거만큼만 딱 그렇죠. 갈 때만 되는 거고 네. 안 되면 그냥 40%로 탁 내려가는. 그렇죠. 그래서 은행에다 정확하게 나의 잔액이 얼마였는지 물어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대출 신청하는 기간하고 좀 지나서 원금이 빠져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네. 내가 신청 시점보다 한 달 후에 원금이 좀 빠져나갔다. 그러면 또 그 금액은 줄이셔야 되거든요. 그것도 줄여야 돼요. 네, 그래서 아주 딱 그만큼만 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대환 신청하셔야 됩니다. 뭐 오히려 좀 넉넉하게 좀 줄여가지고 네. 신청을 하는 뭐 그런 분위기겠네요. 전반적으로 지금 뭔가 명확하게 정부가 지침을 은행한테 안 줬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지금 뭔가 좀 아직은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그런 그렇죠. 분위기. 그냥 정부에서는 큰 틀만 넘겨준 거고요. 이제 네. 세세한 규정은 뭐 금융위원회라든지 공문이 정식으로 하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내용이 이제 없다 보니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뭐 규정을 만들기는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라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번에 또 그것도 있잖아요. 1주택자 뭐 전세 대출을 뭐 DSR 적용하겠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현재 뭐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진짜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큰 영향이 있느냐 하면 뭐 사실 또 그렇지도 않아요. 어차피 2억밖에 안 해줍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최대가 2억이에요. 그래서 2억의 DSR을 맞춰야 되는데 이분들 중에서 이제 어떤 분들이 그냥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DSR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용대출이 많다. 네. 뭐 부채가 좀 많다 이러면 DSR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2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부채가 없다. 나는 뭐 소득이 있고 부채가 없다. 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DSR의 영향을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얼마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번에 DSR에 뭐 이자만 적용되고 뭐 네. 이거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 이게 또 복잡하셔가지고. 전세 대출은요 DSR을 볼 때 원래 이자만 계산을 합니다.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요. 그게 상환을 기간을 넣을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30년이잖아요. 그래서 30년을 쪼개가지고 원금을 계산을 해서 DSR 안에 넣는데
지금 전세 같은 경우는 만기가 2년이에요. 그래서 네. 뭐 2년을 2억을 뭐 2년을 갚는 걸로 해서 계산을 넣을 수도 없고, 그리고 뭐 4년으로 할 건지 뭐, 그리고 좀 전세까지 너무 막 원금을 많이 넣으면 좀 야박하잖아요. 그래서 네. 전세 대출은 DSR을 이자만 넣기 때문에 내가 원래 기존 대출이 없는 분들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기존 대출이 많은 분들, 어떤 분들이 많냐면 학자금 대출이 네. 그게 금리가 저렴해서 안 갚더라고요. 근데 그 학자금 대출이 이제 신용 대출로 잡히다 보니까 나의 DSR에 굉장히 깎아먹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용 대출이 얼마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에서 이자 부분만 DSR에 넣는다고 하면 사실 뭐 DSR 자체에 크게 영향을 주는 건 맞아요. 아니잖아요. 네, 이자가 뭐 별 엄청 의미는 큰 건 없어요. 아니니까. 네, 그 대신 기존 부채에 원금이 따라오니까 기존 부채만 없으면 뭐 나의 전세 대출의 DSR은 큰 의미는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건 뭐 너무 이렇게 좀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정도로 봐도. 부채가 많지 않은 분들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요. 원래 무주택자도 DTI를 봐요. 네. 예전에는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소득 없어도 됐거든요. 소득 없으면 소득 없다고 말해 주시면 돼요. 뭐 이렇게 네, 네, 예, 제가 와서 설명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 무주택자들도 소득 증빙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의 DSR을 넣으나 무주택자의 DTI를 보나 어찌됐든 소득을 본다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것도 이제 막 아무나 다 하는 건 아니고 네, 소득을 소득. 조금씩 보기 시작한다. 네. 그러니까 아주 많이 봅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이제 점점 더 약간 좀 타이트해지는 건 맞네요. 그럼요. 전세 쪽도.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전세 대출 받는 분들이 이렇게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소득도 좀 약하고 그래서 저는 소득이 너무 없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대출 안 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 굉장히 많죠. 이번에 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이 주담대를 좀 위험 가중치를 좀 높여가지고 네. 은행권에서 좀 이것도 좀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 총액을 좀 줄이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걸까?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결론적으로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의 의미를 좀 따져본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위험 자산이 되는 거죠. 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중에 하나가 주택담보대출일 거예요. 네. 그리고 대출도 30억짜리 집에 2억밖에 안 해주는데 얼마나 안전해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안전하죠. 신용대출 이런 대출보다 훨씬 안전한데 그 대출을 위험한 자산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비율이 20%까지 높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20%까지 높이면 10건 중에 2건은 위험한 물건이 돼버리는 거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그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충당금을 더 쌓아놔야 돼요. 위험한 물건에 대출을 했으니까 안전하게 나는 돈을 더 쌓아놔야 된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네. 더 많이 돈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 그 위험 자산에 대출을 할 때는 당연히 금리를 높여야겠죠. 네. 그리고 안 해주고 싶겠죠. 예, 그래서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이 위험 자산 가중치, 위험 가중치 상향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됐다는 건 물론 이제 15%에서 20%된 거지만 네. 어쨌든 은행 입장에서는 주담대를 나가는 게 조금 더 부담스러워지니까 그렇죠. 가능하면 조금 안 해주고 그다음에 네. 해준다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높이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손해가 발생하는 네. 그런 거죠. 이런 상황이면은 지금 뭐 연말이니까 네. 뭐 당장 지금 대출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이제 잔금은 다 내년 뭐 1월 거의 넘어가잖아요. 내년이에요. 네. 그럼 내년도에도 올해보다 조금 더 대출 받기가 쉽진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내년이라고 해서 뭐 너무너무 좋아진다라는 기대는 조금 저도 안 하고 있고요. 네. 그 대신 이제 연초에는 대출 총량이라는 것이 다시 리셋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은행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영업을 빨리 하고 이제 영업사원 같은 분들도 빨리 목표를 채우고 좀 쉬고 싶잖아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도 연초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대출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예전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1년치 총량을 계산을 해서 빨리 채우고 나머지는 조금 느슨하게 가자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요즘은 이제 매 달별로 조금씩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뭐 갑자기 확 뭐 푼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월별 한도를 정해가지고 뭐 다음 네. 달에 오세요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뭐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잔금을 해야 되는데 다음 달에 어떻게 가요? 네. 1월 잔금인데 2월에 오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다른 은행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대출 신청을 조금 빨리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런데 그럼 저 빨리 하고 싶어요. 저 6개월 전에 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데 또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게 빨리 접수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그 최대한으로 늘린다라고 하면 2달에서 3달. 예, 거기 그 시점에 대출 신청을 하시면 아마 접수가 가능할 겁니다. 레오대출 연구소에 레오님하고 대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규제 이후에 그 네. 전세 퇴거 자금 대출 요거 네. 대출이 늘었다고 했는데 규제 전보다 한 얼마나 늘은 건지 이거 좀 궁금하거든요. 매매잔금 대출 같은 경우는 70% 줄은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전세 퇴거자금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늘은 거예요? 네, 제 체감상. 네. 그러니까 뭐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입주하겠다. 네. 입주해서 매도하겠다 아니면 계속 입주해서 거주하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야, 그럼 1.5배 정도 늘었으면은 네. 진짜 내년도 전월세 시장 매물 많이 줄겠는데. 네, 지금도 많이 없는데 점점 전세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네. 그래서 저 아시는 분들도 계속 전세 매물 보러 다니는데 없다. 네. 예,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그 대출을 받을 때 결국에 이제 뭐 한도도 중요하겠지만은 네. 뭐 금리 얘기를 항상 뭐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요즘 금리가 오히려 올랐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저도 그 부분만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요. 예전보다 채권 금리가 예전이라고 하면 작년이에요. 네. 작년보다 이제 채권 금리가 좀 내려갔어요. 근데 채권 금리가 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은행에서 이제 대출의 기준 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채권 금리가 저희 한 8월, 9월보다는 지금 살짝 올라가긴 했지만 작년보다는 굉장히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가 작년보다 굉장히 높거든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총량 규제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많이 못하니까 금리를 높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높은 이유 하나 있고요. 그리고 현재 금리가 연말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8월, 9월에 뭐 3.9%대, 3.8%대 금리가 가능했다라고 하면 지금 최저 금리가 뭐 4.1%대, 예,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한 0.3% 정도는 뭐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뭐 시장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좀 내려갔었어야 됐는데 네. 어찌 보면 이제 규제나 뭐 정책 때문에 그쵸. 한도가 모자라니까 네. 은행들 입장에서는 뭐 그쵸. 오지 말라고 할 수는 네. 없으니 금리 높이겠다. 네, 손님을 이제 안 오게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가격을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보수적으로 계속해서 금리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연말이라서 영업 종료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언론에 막 나오는데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한도 다 채워서? 그런 경향도 있죠. 금리가 이제 높여야 아무래도 나가는 그 대출 한도가 좀 줄어들 거고요. 네. 그리고 그 가산 이익 이외에 뭐 어느 정도 영업 마진도 확보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가산도 올릴 수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 매년 연말에는 금리가 항상 높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출을 받을 때 연말에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특히 대환대출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연말에 저 대환대출 하고 싶어요. 막 이러면 그거 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그렇게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금리는 항상 별로 안 좋았다. 이거를 조금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환대출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중도상환 수수료가 어쨌든 많이 낮아졌잖아요. 네. 올해부터인가 뭐확 네, 맞아요. 반토막 정도 네, 났다. 맞아요. 0.6% 선으로 네. 낮아졌죠. 그러면 0.6 정도면은 사실 뭐 금리가 뭐 많이 내려가면 뭐 갈아탈 만도 하죠.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럼요. 네. 근데 안 내려가니까 못 갈아타는 안 거고요. 내려가니까. 그리고 지금 대환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0.6%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가진 분들이 아니라 아예 없는 예전에 계약을 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그 1.2%의 그 네. 중도 상환 수수료의 요율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상환 수수료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죠. 물론 이제 좀 오래 사용해서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금리가 좀 확 낮아지지 않으면 이거 대환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금리가 그래도 최소 0.5
그래서 1% 전후는 내려가야 대환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1년 전에 하셨던 분들, 뭐 2년 전에 한 분들이 지금 이 정도면 좀 많이 내려갔겠지. 기준금리도 내려갔으니까 해서 왔다가 뭐야 네. 하나도 안 내려갔다. 네. 올랐네. 뭐 이렇게 깜짝 놀라세요. 되고 깜짝. 있다. 아니 뭐 언론에서는 뭐 내려갔다면서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현재 은행 실제 금리는 내려간 게 없어요. 혹시 그게 뭐 스트레스 DSR 뭐 이런 거에 영향도 좀 있을까요? 스트레스 DSR은 이제 대출 한도를 정하는데 영향이 있는 거고요. 금리 내 실제 금리하고는 사실 큰 연관성은 없어요. 그러면 한도는 어차피 근데 뭐 6억, 4억, 2억으로 다 맞아요. 막혀버려가지고 뭐 큰 의미는 없다. 그렇기는 해요. 그럼 전반적으로 은행들이 이제 영업을 충분히 했고 이제 돈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굳이 뭐 빌려 간다면 내가 뭐 배짱 장사 소위 말하는 그런 거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보니 네.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보면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한 4점에서 4.1% 정도 지금 받는다고 하신 거가 그냥 일반 뭐 5대 은행 정도들을 네.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뭐 네. 보험사나 뭐 이금융권 이런 쪽은 어떻게 좀 보험사도 비슷해요. 예, 비슷해요? 보험사도 한 4% 중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또 이금융권 중에서 뭐 일부 그 이금융권 중에서는 이제 뭐 단위농협, 단위수협 네. 이런 금융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금융기관들은 지점마다 금리가 다를 수도 있어요. 지역마다. 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특판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조금 저렴하게 뭐 3.8%에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너무 대환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금리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판으로 나오면은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현재 한 최저 수준이 한 3.78 뭐 요 정도 느낌인가요? 평범하면 한 4점 초반. 그렇죠. 생각보다 높죠. 높죠. 네. 아, 높은 거죠, 이 정도면. 그렇죠. 그 한 3점 중반 뭐 받으셨던 분들도 제가 꽤 최근에 있었었는데 어느 순간 또 다시 올라가 버렸네요. 네. 그리고 작년 6월, 7월 그때만 해도 뭐 3.5%, 3.4%뭐 이렇게 맞아요. 받으신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금리가 이제 없죠. 전세 대출 금리도 좀 같이 올랐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전세 대출도 따라서 올랐기 때문에 지금 전세 대출 금리도 뭐 최저 한 3.9%대 나오고 있고요. 뭐 서울 보증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4%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담보대출 금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전세 대출 받는 분들이 굉장히 높은데요. 네. 이러면 뭐 월세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라고 했다가 월세가 또 너무 비싼 거 알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뭐 DSR 계산을 할 때 뭐 보통 뭐 연봉의 5배다 6배다 뭐 이렇게 네. 그 대충 계산을 하잖아요. 네. 지금은 한 어느 정도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그 스트레스 DSR 네. 플러스 3%를 적용을 받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대출 한도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6배, 뭐 7배, 뭐 이금융권은 더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스트레스 DSR 금리까지 넣었더니 5.8배? 5.8배 정도.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이게 같고요. 이금융권 얘기인가요? 1금융권. 1금융권이. 네. 그리고 전세 대출 같은 경우도 지금 소득을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세 대출은 계산을 했더니 한 11배 정도? 11배. 네, 본인 소득의 11배 정도 나오면 어느 정도 충족하시더라고요. 5.8배에서 그다음에 이제 11배 정도 이렇게가 네. 이제 전세랑 이제 그 주담대 조금 다르죠. 한도 정도가 네. 전세 같은 경우 이제 DTI라고 해서 약간 보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네. 예, 금융비용 부담률 계산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소득이 낮아도 충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받은 분들 보니까 뭐 변동이랑 고정이랑 뭐 큰 차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 요즘에는 좀 변동을 또 다시 좀 하나요? 어떤 분위기죠? 지금 변동금리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그런데 변동금리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 DSR 가중치가 플러스 3%. 네. 이게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금리 지금 4%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 3을 더하면 7%예요. 7%로 대출 한도를 계산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한도가 줄어요. 근데 어차피 뭐 한도 2억, 뭐 4억 이러니까. 네, 그렇게 되지만 대환은 안 그렇잖아요. 아, 대화는 안 되죠. 네, 대환 대출 같은 경우는 그 더 많은 한도가 부여되기 때문에 소득 대비 한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면 이율만 보면 뭐 비슷비슷한가 아니면 뭐 변동이 좀 뭐 더 조금 높나요? 뭐 금리요? 어떤가요? 네, 금리만 보면. 비슷비슷해요. 변동 금리가 제가 이번 주에 조사를 했는데 몇 퍼센트 나오냐면 지금 제일 저렴한 은행 같은 경우에
매매하고 본인 소유한 거하고 변동 같은 경우에 금리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 소유가 4.0% 그리고 매매가 4.2% 거의 네. 똑같죠. 담보대출. 네네. 예, 매매잔금 5년 고정금리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변동할래요. 왜냐면 이제 금리가 내려갈 그렇죠. 거는 대부분 다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변동금리 찾으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러면은 실제로 레오님도 좀 변동을 추천하시나요? 아니면 뭐 그게 그거다. 뭐 혹시 모르니까 고정해라. 뭐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성향에 따라 좀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불안함이 높거나 이제 투자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고정금리를 이렇게 선호하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중도상환 수수료가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내려가면 그때 가서 대환을 하셔라. 본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부동산을 잘 알거나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오히려 원하세요. 저는 변동해 주세요. 변동을 한다.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이번에 뭐 규제가 어찌 보면 또 막 전격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특히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이렇게 대규모로 네. 걸릴 거로는 아마 상상하신 분들은 거의 없었을 것 같기 때문에 뭐 본의 아니게 뭐 이제 뭐 되게 곤란해지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진짜 무슨 뭐 계약금을 뭐 날리거나 뭐 이런 그 정말 알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그런 뭐 사례라든지 뭐 그런 것들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죠. 많습니다. 뭐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잘 해결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처음에는 너무 놀래가지고 당황하다가 그냥 어떻게 또 뭐 주변에서 돈을 많이 빌려줬어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계약금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20억짜리 집이면 계약금 뭐 2억을 걸죠. 네, 근데 2억을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뭐 해결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제일 문제가 되는 분들 이제 퇴거자금 안 되시는 분들. 2주택자가 은행에서 잘 안 받아준다. 네. 그리고 상담 자체가 안 돼요. 은행에 가서 저 퇴거자금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모르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그리고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분들 굉장히 곤란한데 어느 정도 집값이 오르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집을 먼저 하나 사놓고 네. 내 거를 팔려고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안 팔려요, 내게 지금. 그래서 2주택자가 되면 되게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내 집 못 파신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순식간에 지금 토어제에다 지금 네. 투기과열지구까지 다 묶여버리니까 그렇죠. 그것도 안 뭐 팔려요. 내일부터 안 적용 뭐 팔려요. 이래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죠? 방법이 없죠. 네. 왜냐하면 방법이 새로운 없어요, 집에 이게.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 그 집이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약정 위반자가 또 돼버리는. 그럼 계약금 날리게 되는 상황도 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뭐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참 쉽지 않네요. 네, 그런 네. 분들이 지금 제일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주비 대출 막힌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뭐 중도금 대출도 뭐 40%로 줄인다 뭐 이런 얘기도 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네. 지금 현장에서는 뭐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이제 규제 전에 했던 분양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제 원래 종전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네. 큰 걱정은 없는데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전 정권에서도 계속 규제가 나왔잖아요. 네. 그때 경험을 해보면 이게 정부에서 하라는 거 외에 플러스 은행에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도 아마 이제 쓸 것으로 보이는데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은요 주택 자금 대출이에요. 이게 네. 주택 자금 대출하고 생활안정자금 대출하고는 약간 다르거든요. 근데 주택 자금 대출은 원래 약정서를 쓰지 않아요. 나는 뭐 집을 안 산다 뭐 이런 약정서가 네. 없는데 이런 그런 대출에서도 약정서가 작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약정서를 딱 써버리면 다른 집을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약정 위반이 안 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이제 40%로 묶이면 네, 누가 청약 받겠냐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고 있거든요. 현금 부자들이 받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살만한 동네들은 하겠지만 네. 지금 너무 많이 묶여가지고 그런 동네들은 아예 지금 뭐랄까 분양 자체가 밀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 그 실제로 그렇게 되나요? 지금 이제 그 투기과열지구 묶이면서 이제 중도금 막 다 낮아지기 시작하면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죠. 있죠. 네, 40%밖에 안 나잖아요. 나는 중도금 대출 60% 예상했는데 네. 40%다 그러면 아니 집값이 뭐 너무 상향을 하거나
예상보다 너무 싸게 뭐 청약이 당첨이 되는 분들은 어찌 해서라도 다 마련합니다. 그런데 뭐 그런 메리트가 없다라고 하시면 당장 분양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네. 보통 그 청약 노리는 분들이 이제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이제 입주하든지 해야지라고 했는데 지금 20%를 더 구해와야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거 잔금 내기도 힘든데 여기다 중도금 20%를 더 구한다고? 아, 못하겠다. 그럼 옛날 같은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겠어요? 뭐 일단 내고 그냥 연체를 한다거나. 네. 예전에도 연체 많이 네, 했었죠. 그렇게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뭐 해결을 해 나갈 것으로 보여요. 네,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 또 하나의 혼선이 있었던 게 그 오피스텔 규제가 되냐 안 되냐 이거 가지고 얘기가 나왔는데 결론은 정부에서 오피스텔은 괜찮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오피스텔 지금 대출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지금? 이게 이제 왜 그런 혼선이 나왔냐면 원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비주택 비율도 원래 낮아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비율이 개인 대출에만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법인이라든지 사업자로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사시는 분들은 또 예외예요. 네. 근데 이제 그 규정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 나 오피스텔을 이렇게 뭐 40%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또 다시 없었던 일로 하자. 그래서 풀어줬어요. 네. 그래서 비주택 그 대출을 받을 때 비율은 종전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종전이라고 하면 원래 오피스텔은 감정가의 70%에서 방 하나 빼고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방 하나가 5,500만 원. 네. 네, 그래서 5,500만 원 공제하고 대출이 가능한데 이게 오피스텔도 역시 DSR을 봅니다. 그래서 대출 한도가 많다고 뭐 다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본인 소득 대비 뭐 얼마 가능한지 그런 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그 오피스텔 물어보시는 분들도 뭐 많이 있어요. 아, 오피스텔 쪽 확실히 좀 왔나요? 풍선 효과가?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그 아닌가요? 정도까지는 아닌데 뭐 와, 이걸로 대체제로 쓰겠다 뭐 이러는 분들보다는 집을 살려고 했는데 대출이 너무 적어서 그냥 잠깐 오피스텔 사서 거주하려고요. 거주하겠다. 네, 그런 분들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70%에서 방공제해서 뭐 네. 나온다라고 보면 되고. 네, 그래서 방공제 안 하는 이제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한데 좀 다 달라요. 오피스텔은 은행마다 또 한도가 다르고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대략 한 60% 전후로 예상하고 진행하시고 제일 많이 나오는 은행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0%다 꽉꽉 채워주는 데도 있나요? 있기는? MCG라고 해서 네, 현재 있나요? 보증서 쓰면 가능은 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오피스텔은 뭐 이제 취득세도 중과는 안 되고 하니까 뭐 이게 또 다시 옛날처럼 또 한 번 또 그쪽으로 풍선효과가 가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아직까지는 네. 느껴지진 않는다. 네. 상가도 당연히 뭐 규제가 없는 거고요. 상가는 쪽도. 뭐 원래 예전에도 없었고 뭐 지금도 달라진 게 앞으로도 없고. 아마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상가가 좀 어려워요. 네. 빌라랑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금 어찌 보면 좀 갑자기 유탄을 맞게 된 거잖아요. 우리는 뭐 오른 것도 없는데 우리도 규제되네. 갑자기 대출 40%. 네. 지금 네. 투기과열지구 안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빌라는 대출 규제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네. 빌라는 LTV가 40%인 거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제외가 됐지만 네. 대출은 투기과열지구에 묶여 있으니까. 토어제 적용은 안 되지만 네. 대출 규제를 맞아버리니 그렇죠. 그러면은 빌라 쪽은 가뜩이나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네. 이거 더 안 좋아지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서울에 뭐 어차피 아파트 사기 힘드니까 그럼 네. 뭐 빌라를 살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빌라가 낙찰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네. 대출이 안 나오니까 낙찰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 뭐 빌라 시장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오대출연구소의 레오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그 전세 관련해가지고 지금 토어제도 막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이제 퇴거자금 대출 받는 사람들이 한 1.5배 늘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어쨌든 누군가를 빼고 자기가 들어가든지 비우는 사람이 1.5배 네. 늘었다는 거니까 네. 이 상황이 되면 어쨌든 전월세 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맞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전세가 적은데 네. 내년도는 어쨌든 뭐 이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겠네요. 뭐 그렇게 봐야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설사 전세가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사를 안 가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네. 갱신권 네. 엄청 많이 쓰고 계세요. 그래서 계약 갱신권을 쓰거나 아니면 계약 갱신권 포기하고 그냥 요번에 올려주고 다시 올려주고. 다음번에 쓰겠다 뭐 네. 이러는 분들도 계시면서 이사를 안 가고 계속 그 집에 거주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새롭게
물건이 출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기존에 있는 분들도 안 나오는데 새로 나오는 물건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전세 퇴거 자금 대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그걸 좀 한번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이게 지금 생활안정자금은 또 뭐 1억으로 막힌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6월 28일에 계약하면 또 안 되고 27일에 계약하면 되고 뭐 복잡해요. 네. 1억에 막히는 사람 안 막히는 사람 뭐 이런 것들도 좀 정리해서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생활 안정 자금이라는 것은 주택 담보 대출의 일종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고 3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 모든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은 다 생활안정자금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생활안정자금에서 전세 퇴거자금, 대환대출, 그리고 그냥 생활안정자금 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세 퇴거자금은 좀 많이 해주겠다, 뭐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던 거고, 대환대출도 종전 규정을 유지하겠다라고 했던 거고요. 네. 생활안정자금은 그냥 1억이다. 100억짜리 집도 1억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세 퇴거 자금 같은 경우는 LTV 비율이 지금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은 투기 과열 지구잖아요. 네. 그럼 LTV가 40%. 40%. 네. 그래서 원래는 40%지만 70%로 완화하겠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는 했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일단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보수적으로 계산하면 40%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것이 뭐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는 맞는 것 같고요. 점차 이 부분은 이제 개선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1억을 초과해서 뭐 40%가 됐든 70%가 됐든 받으셔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 이 계산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어떻게 애매하냐면, 일단 받을 수 있는 분, 네. 전세 퇴거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은요, 세입자하고 전세 계약을 했던 시점이 2025년 6월 27일 전에 전세 계약을 하신 분들만 일단 가능하고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그 주택을 소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 내가 이제 집을 샀어. 그 산 시점이 2025년, 그러니까 627이 다 기점이에요. 6월 27일 전에 취득을 해야 된다는 은행이 있고, 네. 6월 27일 날 계약을 해야 된다는 은행이 있어요. 취득세까지 내서 소유권을 소유권을 가졌냐, 받아야 받아야 전세 퇴거를 해주겠다 하는 네. 은행이 있고, 그냥 계약만 그 계약서 첨부해서 보완해서 계약만 하면 인정해주겠다 하는 은행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은행에 갔더니 안 되시는 분이에요. 뭐 이런 네. 말을 들었는데, 다른 은행에 갔더니 된다고 그러고. 한번 심사해 볼게요.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열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 퇴거 자금을 받아서 사용하시는 분이 이제 두 부류예요. 뭐냐면, 나는 세입자를 못 구했기 때문에 잠깐 쓰고 세입자 구하면 상환할 거야.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이제 사후 관리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어려운 분들이 제일 많은 비율이 뭐냐면, 나는 그 집에 거주할 거야. 네. 예,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거주하실 분들은 2년 동안에 매달 3개월마다 전입세대 열람원을 보완해 주셔야 돼요. 나는 계속 이 집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은행에다 보완을 해줘야 되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엄청 귀찮겠죠. 네, 귀찮겠네요. 네, 그래서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또 은행마다 한도가 다른 게 하나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워요. 뭐냐면 그 집에 이제 퇴거 자금을 예전 같으면 퇴거 자금이 이제 뭐 비율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나왔다. 네. 그럼 10억을 다 해주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돈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죠? 돈이 있어 보이면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나는 지금 전세로 살고 있어. 내가 집 소유자인데 전세로 살고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전세 보증금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겠죠. 내 전세 보증금이 내가 만약에 5억 있어요. 네. 근데 내가 들어가야 될 그 세입자 내보내야 될 집에 보증금이 10억이에요. 네. 그러면 5억이 있으니까 5억 빼고 5억만 해줄게. 음. 이렇게 계산하는 은행이 있고, 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그냥 퇴거자금 10억 다 10억을 다 해드릴게요. 뭐 이런 은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출 한도에 따라서 또 선택해야 되는 은행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 어차피 전세금 빼서 집으로 들어올 거니까 너 5억이 있잖아. 그쵸. 네. 그거니까 나머지만 받아라는 거네요. 그냥 네. 괜히 이걸로 또 뭐 집을 사든 뭐 이렇게 할까봐 그쵸. 뭐 이렇게 막는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 있는데 왜 많이 빌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 은행이 맞나요? 아니면은 그냥 10억씩 해줄게요라고 하는 은행이 맞나요?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1금융권 은행은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든 안 네, 해주려고. 한도를 줄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은행 자체 규제네요. 어찌 보면.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역전세 반환 규정이라고 예전에 나왔던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규정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정을 따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많이 나고 전입세대 열람원 보완이라든지 후속 조치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진 그런 전세 퇴거 작업으로 변한 거죠. 그러면 627 전에 전세 계약하고 뭐 매매 계약하고 하신 분들은 어쨌든 되는데 돼요. 네. 628 이후에 계약하신 분들이 지금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지금 1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결론만 보셔야 말하면? 일단 그때 계약하신 분들은 당장 전세 퇴거 자금이 필요하진 않으실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뭐 그 사이에 규정이 좀 완화가 된다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뭐 건의를 한다거나 해서 해결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왜냐하면 이제 세입자 퇴거 자금 같은 경우는 소유자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네. 세입자의 피해도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또 규정이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대출 규정은 바꾸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네. 그냥 바꾸면 돼요. 뭐 어디 국회를 갔다 와야 되는 것도 네.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민원이 뭐 너무 많이 많아지면. 발생을 한다거나 피해자가 많다거나 뭐 그러면 개선이 좋은 쪽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일 때 그 20일 전에 15일부터 20일 사이에 막 계약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선은 전세 끼고 사야 되는 상황인데 나중에 못 사니까 그래서 우선은 샀는데 네. 근데 그분들은 그럼 퇴거 자금이 이제 1억밖에 안 되니까 예를 들어 네. 전세 6억에 집을 사신 분은 현금 5억을 모을 때까지는 이 집을 빼고 들어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 또 토허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못 세입자가 팔아. 있으면 팔 수도 없고 그렇죠. 예전 같으면 그냥 갭 끼고 산 거 갭 끼고 팔면 되는데 네, 팔지도 못하고 네. 그럼 어떻게든 빼줘야 되는데 빼주지를 못하니까 그럼 무한 전세가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지금 그럼 그 전세가 상황- 아주 많이 공급이 되겠네요. 계속해서 그렇게 되는 나오니까. 거잖아요 지금. 네. 뭐 그래서 한 번 전세 주면은 돈 모을 때까지는 못 들어간다. 이게 지금 현재 해석은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대로 가는 거죠. 네. 뭔가 정부에서 규제를 좀 완화해주지 않는 한. 그렇죠. 이거를 좀 풀어달라는 얘기들이 나오곤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좀 풀릴 거로 보세요? 이거 너무 시장이 너무 많이 교란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안 풀릴 가능성도 있어요. 예전에 정책에서도 그랬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15억 초과 투기 걸지고 전세 금지 뭐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나온 규정 중에 하나가 전세 퇴거 자금도 금지였거든요. 그때. 네. 네. 그때도 1억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매년 1억씩 받아가지고 모아가지고 나중에 뭐 퇴거 비용으로 쓰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라고 하면 안 풀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안정자금은 연간 1억인가요? 그것도 또 애매해요. 이것도 아니에요? 네. 예전에는 확실하게 규정상 1년에 1억씩 가능하다. 그럼 매년 따박따박 네, 네.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보내야지. 받으신 분들 계셨거든요. 네. 근데 이 규정도 지금 은행마다 그냥 애매모호해서 그냥 1억은 일단 해주고 우선 뭐 해주고. 나머지 1억은 뭐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정확한 그 은행들은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자기들이 먼저 뭘 하진 않으니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옆에 어떻게 하고 있나 뭐 먼저 살펴보고 또 계속 금융위에 질의하고 금융위에서 뭔가 내려주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과거 버전으로 해석을 굳이 한다면은 예를 들어 내가 집이 10억인데 뭐 전세가 4억에 집을 샀어요. 네. 그러면은 생활안정자금으로 1억은 나오는 거고 우선은 지금은 안 나오죠. 10억 주고 샀는데 40%잖아요. 그러면 안 되네. 4억이 있으니까 그러네. 안 나오죠. 안 되네요. 네, 예. 전세금도 어쨌든 그거니까 그렇죠. 후순위도 안 되고 네, 아무것도 안 안 돼요. 돼요. 방법이 없네요. 방법이 없네.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무한전세. 무한전세가 돌아가는 수밖에 없네. 이대로 가면은 그렇죠. 정말 생으로 돈을 모으지 않으면 집은 소유했지만 들어가 살 수는 없는. 팔 수도 없고 네. 뭐 완전 애매한. 물론 이제 그분이 나가주기만 기다려야겠네요. 세입자가 나가준다면 근데 팔 수는 나가는데 그냥 나가진 않잖아요. 돈을 받아야 나가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4년 채우고 뭐 나가시겠다고 하는 분도 있을 테니 그때 뭐 어떻게 네, 판다든지. 그때 가서 뭐 규정이 바뀐다거나 뭐 네. 많이 이제 완화가 된다거나 하면 쉬운 얘기는 그러니까 너무 아닙니다. 미래를 이제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제가 2028년에 세입자가 나가는데요. 뭐 어떻게 해야 그때 되냐.
아무도 모르죠 사실 네. 지금은. 맞아요. 네, 규제가 627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지. 될지 뭐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게 될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먼 미래는 고민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세입자한테 통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최소 6개월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후에는 또 바뀔 수도 있지만 일단 이제 현 시점에 이제 규제를 그대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3개월 지나면 소유권 바꾸고 3개월 지나면 다 생활안정 자금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대로 그냥 나는 원래 집을 627 전에 샀어요. 사서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네. 내가 무슨 뭐 일이 있어가지고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1억밖에 안 나오는 건지 아니 그래도 뭐 6억 제한이 있었던 시절이었으니까 6억까지 뭐 생활안정 자금이 나오는 건지 아니에요. 생활안정은 무조건이요. 네, 즉시 규제가 즉시 적용이에요. 그 매매잔금은 이제 유예를 하잖아요. 뭐 네. 이전 계약자는 보호해준다. 뭐 그런 규정이 있지만 생활안정자금은 다 오늘부터 1억 뭐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거 했을 때 네. 이제 보통 노인분들이 이제 자녀들 결혼시키려고 하면은 이제 집이 전 재산이니까 집 담보로 전세금을 뭐 어떻게 좀 해줘야겠다 하다가 안 나오니까 어떡하냐 해서 막 2억 올리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1억을 초과해서 하려면 뭔가 증빙을 가져와라. 말씀하신 네. 대로 1억 외에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대라. 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네. 결혼 자금 필요하다. 근데 결혼 자금도 1억에 해라고 하면 그렇죠. 끝이잖아요. 그거면 되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내가 자동차를 샀다. 아, 네. 외제 자동차를 샀는데 외제 자동차가 2억 원이다. 네. 이래서 뭐 더 필요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거의 승인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행원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거 왜 해줬어 감사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웬만하면 허가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결국 P2P로 가고 막 사채로 가고 막 이랬거든요. 사람들이. 그랬죠. 뭐 도저히 안 되니까 개인한테 근저당 잡아서 돈 빌리고 막 이랬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경험이 많으시니까 또 그런 길로 갈까요? 이 지금 상황이. 저 이제 제가 유튜브를 이제 뭐 다른 분들 거를 서치를 하기도 하는데 뭐 네. 대놓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어떤 뭐 사채 써야 된다. 네, 뭐 대부로 뭐 잔금을 해라, 뭐 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경매 대출 같은 경우에 좀 그러니까. 많이 힘들거든요. 경락 대출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매매 사업자 대출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97 대책으로 매매 사업자, 임대 사업자 막혔죠. 대출이 막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찰을 받으면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특히 다주택자분들이 네네. 경매를 하게 되는데 무주택자가 경매하면 그냥 개인 대출 받으면 되는데 1주택자야. 근데 내 집 안 팔 거야. 근데 낙찰 받았어. 그럼 대출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뭐 그런 개인 대출밖에 이용할 수 없는 거죠. 지인론, 가족론, 뭐 P2P 뭐 이런 식으로밖에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최근에 이제 저희 지인분이 경매 강사님이신데 네. 요즘 어때? 서울에 있는 빌라는 주소가 그러니까요. 네. 그냥 현금으로만 살 수가 없는 막 그런 분위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서울에 있는 빌라가 나오는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 전세 사기 지역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허그에서 다 물어주고 그리고 경매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허그에서는 낙찰이 낮게 되니까 손해가 나요. 그렇죠. 네. 손해가 확정되는 거죠. 네. 뭐 보증금이 3억인데 물어줬단 말이에요. 그 다 돌려줬어요. 근데 낙찰이 뭐 2억 이렇게 되면 그대로 1억 손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허그는 손실률이 엄청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를 막으려고 하면 또 다른 데서 이제 부작용들이 네. 터지는데 특히 이제 지금 이제 경매 쪽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대출로는 답이 안 나오는데 네. 그 대출을 받아서 최대한 낙찰가를 높게 사줘야지만 사실 채권자들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건데 네. 그 부분이 또 이제 문제가 안 되는 되니. 거죠. 그래서 그냥 그 경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싸게 받으니까 금융 비용 좀 쓰더라도 뭐, 네. 뭐 하겠다. 차라리 네, 하시는 차라리 분들도 뭐 사채를 계세요. 쓰더라도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전월세 시장의 매물도 줄어들고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여건들이 생길 것 같고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매로 넘어가도 빌라 쪽은 뭐 낙찰률이 너무 떨어지면 야 이것도 전세도 못 들어가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월세 시장이 좀 위축되는 상황에서 요즘에 또 계속 나오는 게 뭐 3+3+3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잖아요. 이쪽 그냥 개인적인 궁금함입니다. 이쪽으로 갈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면 아니, 뭐 저는 그거는 아니지 않나. 네. 그러면 안 되지 않나. 네. 그렇지 않나요? 그럼 누가 전세를 공급을 할까요? 그렇죠. 9년을 내 집이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어서 시장이 너무 왜곡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될까봐 오히려 더 지금 이번 기회에 그냥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그렇게 되면 정말 내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것도 있고 또 만약에 9년 동안 3+3+3이 되면 그냥 내가 들어갈게. 들어가서 팔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신 거죠. 그러니까요. 이쪽으로 가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신축 공급도 쉽지 않겠지만 신축이 되면은 그 신축을 빌려주면 예를 들어 10년 차에 내가 들어가는 거니까 네. 구축돼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 하겠죠? 안 하는 걸로. 예, 저도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하는 걸로 네. 결정하겠습니다. 레오대출 연구소의 레오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어쨌든 막 상담도 하시고 지금 뭐 대출 때문에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너무 규제가 좀 강하고 광범위하게 그리고 네. 또 즉각적으로 막 적용이 되다 보니까 좀 충격에 빠진 분들도 많은데 뭐 어떻게 좀 조언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집은 있어야 된다. 내 집 마련은 하셔야 된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사요? 이렇게 네.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집값이 이제 고가 주택 같은 경우는 조금 타격을 받을 수는 있죠. 사실 6.27 전에 규제 지역이라고 하는 그 강남 4구하고 강남 3구, 용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는 어떤 분들이 많이 진입을 하셨냐면 소득이 높은데 자산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대출을 풀로 정말 많이 받으셨어요. 30억, 40억 막 이렇게 대출 받으셔가지고 진입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건 좀 어렵죠. 근데 15억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는 6억은 가능하잖아요. 네. 최대 6억. 물론 한도 비율이 뭐 좀 줄긴 했지만 15억 짜리 사시는 분들은 6억이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13, 14, 15, 16 요 정도의 집을 보시는 분들은 가격이 조금 조정이 됐다라고 하면 네. 지금 매수자가 좀 사기가 더 쉬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출은요, 이제 어떤 대출부터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열려 있는 대출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항상 대출에는 순서가 있다. 네. 뭐 은행에 가서 무조건 상담하지 말고 내가 조건만 된다라고 하면 정책자금 대출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보금자리론 대출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보금자리론은 지금 6억 이하잖아요. 그러면 투기과열지구라서 60%까지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48억은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뭐 은행 대출 중에서도 생애 최초이신 분들은요, 물론 이제 캡이 씌워져 있어요. 뭐 똑같이 6억, 4억, 2억에 네. 캡이 씌워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15억 이하면 LTV 70% 내에 최대 6억. 가능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나 생초 아닌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6억 넘는 거 사고 싶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8억까지는 서민 실수요자 조건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시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 비율 역시 60% 가능합니다. 68이 48, 4억 8천까지. 물론 연봉 9천만 원이라는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제 대출을 받으려면 이제는요 설계를 좀 잘하셔야 돼요. 무조건 근데 은행 가서 대출 저 40%밖에 안 되죠.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짜리를 살 건지 내 소득이 얼마인지 어떤 지역인지 뭐 이런 총체적인 거를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지만 대출 비율을 조금 높일 수가 있어서 지금은 이제 설계하시는 그런 힘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서민 실수요자 그거 좀 조금만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네. 이게 이번에 규제 체계 발표되지만 그 중에서 좀 봐주겠다 했던 그 파트인가요? 이게 서민 실수요자라는 것은 원래 있었던 규정이었어요. 원래 예전에 있었던 규정이었는데 지금 별로 무용지물이었거든요. 네. 그냥 LTV 70% 해주는데 굳이 굳이 뭐 서민 실수요자를 맞춰야 돼? 뭐 이런 의미였는데 이제 갑자기 다 낮아져 보이니까 이제 높은 비율의 서민 실수요자가 약간 부각이 된 거죠. 그래서 서민 실수요자의 조건을 맞추시려면 집값이 8억
까지고요. 그리고 부합산 연봉이 9천만 원 이하신 분들은 최대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한도만 좀 장점이 있고 뭐 금리의 금리는 장점은 똑같아요. 없고. 은행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정책자금 대출은 이제 디딤돌 보금자리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자금 대출들은 이제 본인 조건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뭐 생애 최초라든지 그런 조건에 따라서 금리가 팍팍팍 낮아져요. 그런데 은행 대출은 이렇게 낮아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서민 실수요자 조건은 생애 최초는 은행 대출이기 때문에 금리는 별로 혜택이 없고요. 한도 부분에서 조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70%가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뭐 도움이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으니까. 생애 최초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남들 지금 예전에는요, 뭐 그 계약금 계좌 안 나와요. 네. 막 이런 얘기가 627 그 시점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나와요.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이니까 못 파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조금 차분하게 내가 생애 최초이신 분들은 한도가 좀 넉넉하니까 집을 잘 살펴보시면 내 집 마련이 이럴 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 15억 이하의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생애 최초라면은 네. 오히려 조건이 더 좋아진 거일 수도 있죠. 남들은 못 사는데 남들보다, 그쵸. 남들은 못 사는데 네. 나만 살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은 한번 생애 최초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경매도 있어요. 네. 경매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그 제한을 받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경매로 그 매수를 하면 세를 바로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는 오히려 더 높은 가격으로 지금 낙찰이 낙찰가율이 높아졌죠. 되기도 하기 때문에 뭐 생애 최초로 사시는 분들은 이제 뭐 그런 거 사서 또 전세로 뭐 놓으셔도 되고 대출을 일단 받기는 하셔야죠. 잔금을 쳐야 되니까. 네. 그래서 다각적으로 매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매도 있고 경매도 있고 또 청약도 있고 여러 가지 시장을 좀 살펴보시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면 사실 집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집을 살 때 잘 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집만 사는 게 아니고 네. 좀 잘 살려면 어느 정도 뭐 대출이라든지 이렇게 레버리지를 쓰시면 좀 더 안락한 집을 매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매로 낙찰 받아가지고 대부 업체로 우선 잔금 치르고 그 다음에 전세 맞추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분들은 저걸 어떻게 해 막 하지만 뭐 전략적으로 하면 또 그게 가능하기도 한 거라서. 네, 해본 분들은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규제가 강력할 때는 항상 또 틈새 시장이 있거든요. 그런 네. 것들을 또 잘 보시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되게 애매한 부분일 것 같아요. 뭐냐면 15억이 넘어가면 대출이 뭐 4억 뭐 25억이 넘어가면 2억으로 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할 때는 14억 원절이었는데 이제 토어제가 생기다 보니까 약정서 쓰고 또 계약서 쓸 동안에 가격이 올라버려 가지고 15억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나는 대출 6억 나옵니까? 4억 나옵니까? 뭐 저 4억 나오는 거에 2억 나오는 거에 뭐 이런 경계선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애매한데요.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계약서가 없으면 접수를 안 받거든요. 약정서로 안 되나요? 네. 계약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 예전에도 많았어요. 예전에 15억 초과는 아예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니까 계약하자마자 바로 그냥 은행으로 달려가서 접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중개사님하고 좀 잘 상의를 하셔서 KB시세를 급격하게 올리지 않도록 네, 조금 그 정보 제공한 그 중개사분 찾아가서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계속 14억 9,900만 원에 머물러 있던 맞아요. 아파트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애매하게 걸리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약정서 빨리 넣고 빨리 허가 받으셔가지고 빨리 접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중간에 가격이 올라버리면 결국에는 이제 실행하려고 이제 자서할 때 그때 가격을 본다는 거죠. 약정서로는 안 된다. 네, 약정서로는 접수가 지금 현재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토어제가 너무 그 광범위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 하는 구청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곳들은 지금 담당자가 뭐 한두 명인데 뭐 수십 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서 이게
한 몇 달 걸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사이에 오르면 또 이거 누구 책임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갑자기 묶인 지역들은 이제 비규제 지역이었던 곳이 네. 대부분이기 때문에 15억이 넘는 25억이 넘는 그런 집이 그렇게 물론 이제 뭐 목동이라든지 네. 예, 그런 지역은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집값이 그렇게 막 상승하게끔 KB 시세가 막 조정이 되고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거래 사례가 많이 나오고 그렇죠. 네, 내가 뭐 산 가격보다 그 다음번에 산 가격이 뭐 더 높다거나 해서 팍팍팍 뛰면 그러면 바뀔 수 있는데 내가 산 게 끝이다 뭐 이러고 한참 있다 거래된다 이러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갈아타기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막혀버리신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네. 이제 내 집 뭐 전세 있는 집을 요거 팔면서 이제 나는 뭐 실거주로 딱 맞춰서 들어가야지 이런 분들 지금 약간 망연자실하고 뭐 이러는 상황인데 1주택자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대출도 막 줄어들다 보니까 내가 가려던 동네보다 뭐 소위 말하는 한 칸 낮춰서 가야 되고 두 칸 낮춰서 가야 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옮기는 게 맞을까요? 뭐 아니면은 조금 좀 지켜보면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세요?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주식도 아니고요. 사실 주식도 타이밍을 못 맞추는데 집 같은 경우는 일단 매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거래가를 보지 마라. 뭐 이렇게 조언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올라온 실거래가가 정말 그 실거래가가 뭐 온전한 건지 뭐 지인 간의 거래인 건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일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건이 되면 사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약간 대기를 하겠다.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단위가 또 너무 확확 바뀌니까 거주하는 기쁨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에는 어떻게든 실거주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비규제 지역들이 있으니까 뭐 전세를 끼고 사놓자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세 끼고 사놓으면 왠지 좀 나중에 뭔가 규제 당하고 하면서 못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못 들어가는 실거주 네.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나 뭐 이런 걱정도 있으신 것 같고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전세 끼고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라고 하면 그냥 매수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먼 미래에 규제가 어떻게 나와서 내가 못 빠져나가면 그러면 어떡하지라는 걱정까지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또 뭐 그 지역이 뭐 다른 지역이 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나는 갭으로 사서 일단 추세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먼 미래에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매수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지방으로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지방은 아예 이제 규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규제를 하는 그게 세 개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서울의 투기 과열 지구.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도의 투기 과열 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인데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닌 곳이 있고요. 네. 그 어디냐면 뭐 김포, 인천, 뭐 아까 말씀하신 동탄 네. 뭐 이런 지역이 수도권이지만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닌 거죠.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그냥 지방. 네. 지방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도 가능하고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쪽으로 많이 내려가시고요. 제가 이제 멤버십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최근에 이제 뭐 어떤 집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그 경향을 볼 수가 있는데 지방을 하겠다 뭐 이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방 대도시에. 네. 네. 이제 첫 번째 이제 부산. 네. 네, 부산으로 부산 가겠다. 지금 좀 가더라고요 사람들. 확 좀 갔어요. 올랐어요. 네. 네, 그래서 부산을 뭐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좀 대도시 말씀하신 뭐 울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뭐 가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그러니까 뭐 좀 넓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거주할 집이면 꼼꼼하게 보셔야죠. 뭐 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다 보셔야 되지만 일단 사놓고 보겠다라고 하시면 서울 수도권 비규제 그러니까 투기 과열지구 아닌 곳 전세 끼고 사시거나 지방으로 가시거나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아까 잠깐 얘기는 해주셨지만 빌라 같은 것들 뭐 경매로 엄청 싸게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싸게 사는 거는 중요하지만 결국에 그것도 팔아야 되고 뭐 나중을 네. 또 기약을 해야 되는 거니까 빌라나 뭐 오피스텔 이런 뭐 소위 말하는 약간 틈새 시장을 어떻게 공략해서 가는 것 이게 나을 것 같은지 아니면 그냥 오히려 그냥 뭐 토어제 다 걸렸으니까 확실하게 그냥 토어제 안쪽으로 사자 뭐 이렇게 나은지 뭐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냐, 그러니까 돈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 플러스 네.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 다 따져서 최상의 상품을 사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라가 나한테는 최상이야. 내가 대출도 받고 집을 사야 되는데 그 교통이라든지 이런 거 따져서 서울에 있는 빌라를 사는 게 나한테는 최상이야라고 하시면 사시는 거고요. 나는 아파트가 맞아. 내 자금력에는 아파트가 맞다라고 하면 그러면 또 레버리지 총동원하셔서 여기서 총동원이라고 하면 무리한 게 아니고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레버리지인 거죠. 그래서 네. 그만큼 받으셔서 또 가장 최상을 찾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서울 빌라가 한동안 거래가 많이 됐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서울의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싼데 그 주거 환경이라든지 그런 베네핏을 누릴 수 있잖아요, 빌라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정말 사는 집으로 해서 거주하는 집으로 빌라를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고요. 또 거래도 많이 됐었어요. 좀 싸게. 저희가 이제 거래하는 거를 보면 싸면 좀 팔려요. 네. 네, 근데 이제 상가라든지 최근에 지식산업센터 이런 분야의 물건들은 싸도 잘 안 팔려요. 싸도 안 팔리지만. 네, 네. 근데 주택은 싸면 팔리더라고요. 사실 뭐 수요는 항상 있기 때문에 네. 가격이 문제지 결국에 들어올 사람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전세나 월세가 이제 뭐 만기가 돌아오는 분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그 퇴거자금 대출을 문의가 늘었다는 거는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쫓겨나는 일들이 생겨나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번에 그냥 차라리 뭐 집을 사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전세로 들어가서 한 4년을 버티든지 아니면 뭐 3+3+3 뭐 이런 걸 기대하고 뭐 9년을 살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소위 말하는 공급이 줄어드는 요 보릿고개를 넘겨서까지 계속 버티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한 5년, 10년 전세 살면은 집값 확 내려가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번에 전세를 연장하거나 신규로 뭐 4년 전세를 살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지. 뭐 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시면 네. 연장을 하셔야죠. 하지만 계속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윳돈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저는 전세보다는 그냥 월세로 거주하면서 현금을 확보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사고 싶은 집이 있다거나 투자처가 생기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더 낫지 네. 않을까. 그럼 최소한 전세는 안 가는 게 좋겠다. 지금 네. 같은 상황에서는. 네. 그리고 전세로 가게 되면 그 어느 정도 대출을 좀 받으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그냥 만약 나는 전세가 편해. 3+3+3 해가서 나는 9년을 그냥 전세 살 거야 하시면 평생 전세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나는 내 집도 마련하고 싶고 어느 정도 뭐 사실 현금이 있어야 이렇게 관심도 있고요. 내가 돈이 없으면 관심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자금을 좀 확보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살 수 있으면 집을 사되 당장 살 수 없는 여건이라면 좀 월세로라도 전환을 해서 현금을 좀 들고 계셔야 네. 좀 유의미하게 본인의 어떤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그쵸.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집값이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겠죠. 네, 근데 그 통계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통계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렇게 마음가짐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레오대출연구소의 레오님 모시고 최근 대출 시장부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너무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 내용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또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더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레오대출연구소에 연락하셔가지고 요즘 너무 디테일하게 막 다르다 보니까 이걸 또 잘못 오해하시고 나 대출 나오는구나라고 또 착각하실까봐 네. 또 안 나오는구나라고 또 괜히 또 실망하실까봐 걱정돼서 꼭 그 부분 한번 잘 챙기시면 좋겠다는 말을 끝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